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11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미경 서원대 휴머니티 교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하얀색 액체가 위로 솟구치고 굳어버린 덩어리들은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지하 탱크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폭발해 유독가스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달 21일 1차 사고 때 10톤, 닷새 뒤 2차 사고 때 4.5톤입니다. 피해 범위는 반경 3.5km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고 당시 통제됐던 500m보다 면적으로는 50배 가까이 넓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98명이 치료를 받았고 배추와 무 등 8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밭일에는 손도 못 댑니다. 닷새 만에 두 차례나 사고가 반복되자 업체 대표는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당국과 음성군은 누출된 화학물질은 모두 반출이 끝났다며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당국은 보험사와 협의해 농작물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사고 원인 조사 후 업체 과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미경 교수님.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금 보기도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재난안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 기본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예방하고 또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 있어서 이 전주기 차원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 10월 21일 그리고 닷새 뒤에 26일 연달아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예방은 둘째가고 대비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음성에서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처음부터 예방 차원에 있어서의 지자체와 그다음에 광역에서 부분들은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는 부분들. 또 대비 차원에서는 그렇게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업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근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인지 좀 시키고 만약에 만들어져서 업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대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좀 줄이는 과정들을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일 날 첫 번째 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 단체장이 말했잖아요. TF도 꾸려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 돼서 26일 날 반복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재난에 있어서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재가 부른 이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겠습니다. 예. 네, 연종영 국장님.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희부연 액체, 이 기화되는 증발되는 기화된 상태로 쭉 퍼지는 그런 기체인데 이게 VAM 가스라고 합니다. 주로 산업용 접착제를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물론 사료에 속하지만 낮은 단계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지만 이게 왜 마을 안에 들어와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생기고요. 예.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글쎄 영세 업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견기업도 아니고 그 중간쯤 정도 매출액을 봤더니 그 정도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혹시나 이 안전장치들 그리고 인력들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물론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요. 지금 우리 라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분명한 인재가 맞는 것이 여러 군데서 허점이 드러납니다. 일단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마을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입지의 문제, 집적화되지 못하는 산업단지화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민의 건강과 생계를 이제 직접 위협하고 또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보면은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24일에도 금왕읍 봉곡리 테크노산단 내 한 공장에서 큐멘 과산화수소 유해 연기가 누출된 적이 있었고요. 올해 5월에도 굉음과 함께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걸핏하면 발생되는 이런 누출 사고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일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고들은 이제 음성군이 산업과 노동안전관리에 상당히 무감각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이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계속 사고 뒤에 수습에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원인에 눈을 돌리지 않는 이런 상황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태진아 국장님. 예, 주민 건강 그리고 생활의 기반이 함께 무너진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지금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은 저는 계속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장이었다, 다행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수치적으로 그게 얼마나 높냐 남냐라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혹시 그 영향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르신일 텐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앞으로 수년을 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주는 상황이고요. 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수확기입니다. 배추나 무 같은 이미 수확을 앞둔 농산물들을 손도 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년 내내 애써 키운 농작물을 손도 대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활 모두를 부정당한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성군에서 다행히 긴급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단기적인 차원에서 얼마 지급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업체 대표 나와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음성군은 물론이고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성군이 기업 유치에만 열중하고 안전관리와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고는 사실 단순히 기업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자체가 산업단지 확장 그리고 투자 유치에만 몰두하면서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 음성군에는 3,045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입니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음성군 소재 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곳만 16곳 그리고 또 10곳이 지금 조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성군 안전점검은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 중심의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예. 경기 화성시의 경우에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을 포함해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음성군 또한 지역형 산업안전 전담 조직이 마련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음성군 같은 경우에 지역 내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활성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음성 군민들에게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대규모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들은 아마 음성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재난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나오는 이유는 반복적인 이유는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이 국가재난대응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지속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 노출된 이 VAM이라고 하는 이 가스 자체가 4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환경부에서는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돼 가지고 매뉴얼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매뉴얼이나 법 제도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좀 압박을 해보기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것, 좀 더 안전 시스템에 관련된 모니터링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또 작업자, 그것을 해당 직접 하고 있는 이런 이 노동자, 작업자들의 교육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이번에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만약에 대규모로 산업을 확장시켜 나간다
한다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여기서 어떠한 유해 물질들이 나올 수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공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음성 분수의 대응 방침 자체가 2차례 연달아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국민들의 신뢰를 대폭 어떤 그 상실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을 또 여기서 엿볼 수가 있지요. 인명 피해가 눈에 띄게 벌어지지는 않은 사건이라서 중대 사건으로 중대재해로 봐야 될지 어쩔지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충북 경찰청이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중대재해수사팀에 맡겼어요. 예. 수사 결과를 보면 이게 반드시 인재라는 게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호당 농가당 30-40만 원 정도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그래요. 저는 지원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이거 배상금 아닌가.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긴급 지원금이 이제 재난지원금 아마 차원일 것입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이제 그 음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에서 아마 지급되는 것일 거고, 배상은 회사에서 저희가 원인 잘 밝혀가지고 회사에서 배상을 해야 할 것인데, 조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이제 조금 그래도 확실히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중대 산업재해는 이렇게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회사의 이제 고의 과실, 그다음에 지자체 관리부실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규명해내서 충분히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주민들의 그 피해를 좀 신속하게 이렇게 구제해주는 지자체의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용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냐면, 예. 음성군의 귀책 사유가 없을까라는 점이에요. 이게 물론 음성군에서 재난지원금 성격에 아마도 별도로 편성해 놓은 돈에서 지금 나간 건데, 일시적으로 나간 겁니다. 피해는 다시 한번 원인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닷새 전에 우리 라 교수님께서 도입부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조 증상이 있었잖아요. 1차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가스가 누출이 된 겁니다. 그랬다면 그때 TF팀을 꾸리고 이럴 정신이 사실 없는 거죠. 사전에 이 업체가 입주할 당시부터 다 살펴봐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별 입지의 문제가 상당히 이런 언제든지 이런 인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에 이시종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음성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고 해서, 그리고 땅덩어리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그래서 공장 입지로 최적지인데 문제는 너무 난개발돼 있다. 너무 좀처럼 흩어져 있다. 이거를 집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게 지방 산단도 상당히 어렵지만 국가 산단으로 하기는 더 어려워서, 그리고 이게 총량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준산업단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화두를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역국 회의원들도 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적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가 그리고 농지 주변에 위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청주로 돌려보면 청주 오창만 하더라도요, 공공기관들이 있고 주택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위험 물질 훨씬, 요거는 지금 사료입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물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있어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지정을 할 때 국가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위험 시설, 엄청난 재산 손실과 인명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시설은, 그런 업체는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옮겨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화학물질 사고는 복구보다 예방에서 답을 찾아야 할 텐데요. 뭐 지금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10대 사건 사고 중에 오창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노동자 한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줬었던 어떤 그런 사안인데요. 결국 예방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난개발 음성뿐이겠습니까? 우리 돈의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기초 단체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난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난개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시 흐트러뜨리고 다시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다시 점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추후로 개발되는 부분들을 이러한 이 재난 안전사고 더불어서 이건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이 정기 점검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점검해서 권고 정도가 아니라 이거 법적 제재가 갈 수 있을 만큼의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가급적 줄이고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단체장들이 문제가 났었을 때 대응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어떤 피해자나 아니면은 그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충북 전체 이 대응 역량을 보게 되면은 그 충북도가 C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이게 조금 올라온 부분이긴 하나 여전히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도가 됐든 기초가 됐든 간에 조금 이런 불감증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부터 다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설립이 결정되고 나서 땅을 파야만 주민들이 이제 아름아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제대로 주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그 공장이 있는 건 압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만약에 비상 상황 시에 우리는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사전에 공개되어야 함에도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하게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문이고요. 물론 시스템 안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들이 이동하는 것이나 아니면 각 사업장이 어떠한 물질을 취급하는지 그 화학물질이 어떠한 위험도를 나타내는지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일이 그것도 노령의 주민들이 홈페이지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보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지도 형태든 아니면 직접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형태든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진정한 정보 제공이지 우리는 했는데 너희들이 안 찾아봤어의 방식으로는 사실은 어떠한 예방의 첫걸음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잘 그 상황들을 아는 게 노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 상황을 예측을 해도 쉬쉬하라고 압박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문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직접 가장 잘 아는 노동자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민들이 함께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난개발 시설 인허가 관련 개별법이 있어요. 산업단지법이나 폐기물 관리법 이런 법들을 개정해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 회의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국장님. 예, 지역 주민들의 가장 솔직한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음성 공장들 싹 다 안전조사 좀 해라. 불안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충북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에 참가한 청주시청 선수가 1톤 화물차에 치여 뇌사에 빠졌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마라톤 코스였던 2차로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당시 대열을 호위하던 경찰과 주최 측 인력은 모두 75명. 대열의 앞뒤에서 호위했지만 사고 차량이 진입한 대열 중간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세운 안전대책은 선수의 전후방에서 선수의 안전 호위의 임무를 맡는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전부입니다. 주최 측이 참고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안전재단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에도
구체적인 지침이나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 행사에 한해 안전계획 수립이 의무지만 제출 의무가 없어 누구에게 검증이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마라톤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만 거의 180건에 이릅니다. 한편 경찰은 신호등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못 봤다는 80대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최진아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느 운동 경기든 행사든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선수들은 주최 측이 안전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갖췄을 거라는 믿음으로 출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곳에선 이미 예견된 사고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통제되지 않은 마라톤 대회인데 기본적으로 많은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귀를 의심할 정도로 과연 마라톤 대회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차량 통제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 뭐 안전을 위한 기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킬 의무는 없다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준 없는 안전대책, 뭐 이것들을 지킬 효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대회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안전, 목숨을 내걸고 경기에 참여해야 될지 좀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즘 달리기 열풍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총 254회로 집계가 됐는데 2020년 19회에서 13배가량 증가한 큰 수치라고 합니다. 예. 사고 발생 건수도 급격히 늘어서 2020년 이후에 총 179건의 사고가 보고가 됐는데요. 그중에 40%인 63건이 지난해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 안전요원과 이제 교통통제, 응급대응 이런 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 없이 치러지는 대회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발생해도 이제 주최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 법령상 공백도 있는 상황이고요. 달리기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걸맞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저도 이런저런 저도 이제 담당 구역에 좀 있어서 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공교롭게도 이제야 터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대회만 특정지어서 보는 거 물론 주관하는 측에 뭐 미안한 뭐 그런 감정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회가 수십 년간 이어졌어요. 그동안에 예. 별다른 사고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는 없었는데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라는 것이 주최하는 쪽 그다음에 주관하는 쪽이 동시에 늘 얘기했던 거고 이 교통통제 그리고 이 마라톤 행렬이 쭉 가는데 이게 시군대학 마라톤이라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이 달리는 게 아니고 엘리트 선수들이 달리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열리는 그런 생활체육인의 축제가 아니고 이거는 엘리트 선수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열이 선두부터 후미까지 길게 늘어서니까 긴 구간 여기는 이제 출발 지점에 사고가 난 거지만 이게 계속 달리다 보면 그 일정 구역에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열이 흩어지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 과연 해줄 것이냐 물론 이제 주최 측 차량도 있지만 경찰이 일단 가장 전문 집단이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데 요 관할 구역은 옥천서란 말이죠. 옥천서는 3급서입니다. 그리고 일단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교통과 직원 해봐야 4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이 4명이 그날 하루를 영동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일단 인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 대회를 일단 벗어나자면 이게 안전관리계획서를 뭐 다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예. 어디에 내야 될지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적합한지 또 부적합한지 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느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 협조 요청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주체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 미비한 점, 이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인재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곁가지로 또 보면 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82세 어르신인데요. 고령 운전자의 이 운전에 관한 것들도 다시 한번 물론 핵심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 점도 짚어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라 교수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같은 마라토너 입장에서 예. 굉장히 더 안타깝게 이 부분을 봤는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에는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트 대회였기 때문에 그 특별한 별도의 조치가 좀 있었어야 되고요. 1,000명 이상, 1,000명 이하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대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을에 이루어지고 있는 메이저급 대회들은요 대부분 다 교통 정지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엘리트 마라톤이 될 경우에는 여기 주관 기관 자체 기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이게 이제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달리미들이 전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쭉 늘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또 달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또 누군가 억지로 또 가라앉힐 수도 없을 거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시스템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뭐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 제도를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마라토너들, 거기에 그날 그 교통통제가 됐었을 때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걸 행사를 허가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사안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게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앞으로 마라토너 인구들이 더 증가한다는 전제하에서 종합적인 계획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수립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달리기 인구 1,000만 명 시대 아주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지만 안전관리 체계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조적 공백 어떻게 보완해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이제 한 지자체 관계자가 한 코멘트가요. 충북 육상연맹이 지역 언론사와 공동해서 주최를 하는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들어서 지자체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체육행사 관리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1,000명 이상의 대회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뭐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 계획을 검증하는 어떤 장치,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장치, 이것들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 사건은 1,000명 미만의 대회예요. 이런 예. 대회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뭐 제출해라 이런 의무 자체가 아예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0명 이하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같이 관리를 하고 또 안전관리 계획을 또 이렇게 제출해서 검증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전국 지자체마다 달리기 대회, 뭐 걷기 대회 주말마다 정말 빽빽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회 행사들이 지자체 혹은 뭐 조직위의 홍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행사 진행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비 하는 데는 예산 펑펑 씁니다. 그러나 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고요. 대형 마라톤 뭐 조그마한 마라톤 대회 할 것 없이 많은 마라톤 대회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만큼 급조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안전을 대비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들을 주관하는 지자체나 조직위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최상위에 놓고 이야기하는지가 좀 가장 문제가 될 거고요. 앞서 교수님 그 매뉴얼 이야기 해주셨는데 서류로만 존재하는 매뉴얼은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세세하게 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송참사의 뭐 교훈도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이라고 하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 2월에 청주에서도 무심천 마라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미리 준비되고 안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청호 마라톤, 뭐 청원쌀 마라톤, 또 무십천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를 잘 운영해서 전국적인 걸로 해서 인지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게 그 초반이고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이 그 마라톤 대회가 정말 올해만 해도 전체 통계가 좀 안 잡혀서 한 500여 개가 열렸거든요. 예. 기존의 메이저 말고도 지자체에서 각 언론사별로 조그만 어떤 단체에서 이걸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역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경제 활성화 때문에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저는 뭐 홍보 차원이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뭐 알리는 차원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이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정말 필요한지 40.19km를 스타트해서 피니시까지 가는 그 한 4-5시간에 그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다고 한다면 주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그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 또 협조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끼리 해서 그들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스턴 전체가 그날 축제예요. 전부 다 쉬는 상태에서 집에서 기른 애완견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국내에서 하고 있는 몇 개 그 메이저 대회는 정말 세계적인 어떤 7대, 8대 마라톤으로 이게 격상시킬 수 있을 만큼 이 준비나 아니면은 그 마라토너들 아니면 자원봉사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지역적 차원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번에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라톤 애호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지금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생활체육 전체 종목별로 봐도 거의 탑 클래스 수준에 가 있는 굉장히 인기 높은 그런 이제 생활체육 종목으로 이미 정착됐고요. 요 행사, 요 사고를 낸 요 행사는 이제 물론 엘리트 행사지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이 관련 규칙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민체육진흥법 상에 보면 이제 기준을 1000명 이상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이 1000명 이상이든 100명 이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라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다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 규칙, 요 이제 뭐 시행령 그 밑에 이제 규칙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관행적 어떤 문화적으로 하기 전에 잘 안 되면 법부터 바꿔서 강제로 끌고 가야죠. 이거는 관련법 개정이 좀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 대회, 사고를 낸 대회의 주최 주관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요 대회 그동안에 어떻게 도대체 치러 왔냐라고 했더니 관성에 의해서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고 그렇게 이 러너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 커브길을 돌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고 안전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중복됩니다만은 이 관련 규정을 좀 더 촘촘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전 체계 관할 어느 기관의 협조를 얻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지 않으면 이 대회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 도심 한복판. 시진핑 장기 이식으로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 매매 조심이라는 문구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이 후원자들에게 비용을 받아 게시한 것으로 이른바 애국 현수막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반중, 혐중, 음모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불쾌하고 보기 힘들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명의의 정치적 표현은 현행 5개 광고물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광산구는 다른 접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설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5개 광고물법을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한 겁니다. 광산구청은 올해 초부터 현장에 줄자를 들고 나가 현수막의 높이, 글자 크기, 게시기간 등을 일일이 측정하며 단속을 벌였습니다. 정당을 가릴 것 없이 기준을 어긴 현수막 120건에 대해 광산구는 3,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현수막 걸기 바빴었는데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식이 상당히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정당 현수막이 눈에 띄게 이제 감소를 했어요. 충북 지역 시민단체인 공정한 세상도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음모론에 갇힌 가짜 뉴스, 악의적인 개인 공격 등 시민들을 불쾌하게 하는 혐오 현수막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연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운전할 때 정차하고 있으면 이 현수막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쭉 읽어보면 정말 혐오스럽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뭐 도시 미관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허위에 가까운 사실들을 짧은 문장으로 이제 어떤 뭐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것들은 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문구 하나가 뇌리에 박히고 나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관련 법규를 손질한다고 하고 또 발빠르게 또 행안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는데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불쾌하죠. 보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정말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게 정치인들이 거의 어떤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건 사회적 공해가 돼서 돌아오고요. 저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알림이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디지털화되어 가고 굳이 저렇게 이 시야와 공해나 또 현수막 자체적으로 환경적인 오염을 줄 수 있는 걸 저걸 지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안타까움을 더하면서,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당 현수막 규제가 2022년 12월에 시행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부분들을 두고 이거 뭔가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 그때 개정된 22년 12월에 개정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당대표를 맡고 계셨던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당이 한 번 더 헛발질을 하고 다시 한 번 안 되겠으니까 바꾸자고 하는 이번 부분인데요. 그건 뒤로 하더라도 실제 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무차별한, 거기에 또 사진까지 다 넣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단체장들이나 지역에 뭐 어떤 걸 알리는 것은 도대체 다 묻혀버리게 되고, 지금 그 거리에 걸려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걸었던 사진까지 찍혀 있는 것은 모든 곳에 다 정당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들까지 다 알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뭐 이번 정부가 그 지금 시행령을 좀 내려졌습니다만 그 부분들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을 좀 촘촘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 예, 거리 현수막 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 봤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떡하니 공공장소 한복판에 혐오 표현, 차별 표현, 또 음모론이 가득 담긴 현수막들을 보면서 뉴스에서 나왔지만 정말 몰래 떼고 싶다 하는 마음을 느끼시는 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혐오 표현 현수막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정당의 현수막, 교수님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당 현수막이 과도하게 지금 허용되는 이 부분에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수능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 혹은 무슨 위원장 이름으로 학교마다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있었던 것도 봤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수능을 응원하는 것인지, 각 개인, 정치 개인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역할인지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22년 이전으로 저는 오히려 현수막,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안들은 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과정,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박 변호사님. 네, 표현의 자유 주장하시는데 모든 그 기본권적인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런 혐오성 게시물 같은 것들은 사실 뭐 도시미관, 도로교통, 안전, 그리고 이런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고려해서 충분히 제한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법적으로 이게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없애는 법안이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2022년 6월 통과돼서 12월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5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한 표현을 포함시키면서 이제 현수막 규제가 없어졌고 또 1년 뒤인 2023년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수를 동별 2개로 제한을 하기는 했지만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역시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당들이 그런 무분별한 공방성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정치적 표현을 빙자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의 의미의 정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또 이런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이 필요하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제한하자는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 개정을 하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공방할 필요는 지금 없다. 이것은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 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5개 광고물법 가이드라인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5개 광고물법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조 8항을 삭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다시 하시는데 지금 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원안대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여기 몇 가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시행령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라인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저는 똑같이 3년 그 22년도에 이게 이 그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됐던 그 무렵에 당의 유불리에 의해서 나왔던 아니고요. 예. 지금 보니까 또 당의 유불리에 의해서 불편해지고 내년도 선거 있죠. 이후로 지속되는 선거 과정에서 이게 좀 불편한 과정이 되니까 이거 전체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정당 자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유불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들은 철저히 국민적인 그 모니터링과 감시가 있어야 되고요. 단순하게 규정을 조금 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가이드라인이 또 한 번에 그들에게 또 불리한 상황이 되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하나하나 상황을 봤었을 때 모호한 기준들이 또 유불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적 피해가 보는 것들이 환하게 보여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이게 조석으로 변하면 안 되겠죠. 그걸 경계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또 지금도 정당이 여야 상관없이 당시에 법 개정을 같이 찬성했던 이유도 있고 지금 이것들을 바꾸려는 이유도 저는 같은 정치적인 욕망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표현, 굉장히 표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그 정당 이름으로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법에서 제외되는 마치 자유를 보장받는 현수막이 걸리는 것처럼 하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이것들을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정당에 저는 책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리는 현수막들 저는 세금으로 걸리는 거라고 표현해도 그거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혐오 표현, 차별적인 표현들의 현수막이 마구 내걸리는 것들을 시민들이 그냥 두고 보는 수는 없는 건 분명하고요. 그 안에서의 법이나 제도가 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읍면동당 2개 이상 걸 수 없습니다. 그리고 2m 이상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읍면동에 10개 넘게씩 걸린 정당 현수막 많고요. 그것들을 뭐 의원 이름이라 다르고 뭐 정당 이름이라 다르다 이렇게 핑계댈 수는 없을 것 같고 시민들이 보기에 정당 현수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많은 제도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보다 강화된 제가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건 5개 광고물법으로 같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그 이전에 기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이 정당 현수막이 허용되는 순간부터 도청 인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청에서 내건 혹은 도청 관련된 기관들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무자비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것들 불법 현수막이지만 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정당 현수막이 용인되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청주시의회 행정감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청주시 체육회 현수막 이야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300여 개 가까운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죠. 그것들이 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한 체육회장의 이름 그리고 사진이 걸린 현수막들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보다 촘촘한 좀 더 큰 센 제재 안에서의 정당 현수막이 관리되어야지 이러한 부수적으로 논란이 되는 많은 가능성들을 저는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본으로 저는 정당도 정치인도 아니고 주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당 현수막의 자유와 한계 우리가 들어보고 있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라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찬성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민주당이 주도를 했고 또 당시 국민의힘이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내고는 현수막을 제한을 하되 양성화하자라는 취지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군소정당까지 다 나서면서 더 자극적인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난무하니까 그리고 요 시점 타이밍이 절묘해서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거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 다시 법을 바꾸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네라는 시각이 있어서 그 점이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 오프라인에 걸려 있는 도심 곳곳에 있는 이 현수막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오프라인 아닙니까? 이것들을 포지티브한 것까지 다 일체 검열 대상에 넣고 하다 보면 일종의 그 스트라이크 샌드 효과라는 게 있죠. 이게 감추면 감추고 삭제하면 삭제할수록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어디선가는 다시 자라난다. 이 관심이 그런 건데 결국은 이렇게 성역을 계속 감싸다가 보면 도대체 이 성역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 점도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법을 쉽게 만들고 쉽게 바꾸는 이 국회의원들의 그들의 어떤 이 당리당략적인 그런 부분 좀 삭제해야 될 거고요. 내년 당연히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양 정당에서 하는 행태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바라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있고요. 그 폐기물이 엄청난 비용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세심하게 좀 돌아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들어보겠습니다. 혐오 현수막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제발 없애줘라고 해주셨습니다. 현수막이 도시를 오염시킴, 아예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자, 이젠 인터넷으로 SNS로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 토론창 11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